카이스트 네트워킹 및 모바일 시스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공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Overcoming User, Device and Environment Differences for Practical Mobile Sensing 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걸로 이제 해주셨다시피 구글 PhD 2020년 펠로우십에 선정이 되어서 그 기회로 이릭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모바일 센싱이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모바일 센싱이라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 내부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뭐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마그네토미터, GP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로 유저들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기 왼쪽에 아래에 보시면 구글 피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하루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뭐 자전거를 몇 분을 탔는지, 얼마나 뭐 조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제가 얼마나 하루 동안 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중간에 보시는 거는 삼성 헬스라고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뭐 몇 번을 걸었는지, 뭐 칼로리 소모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애플워치의 핸드워시 디텍션이라고 최근에 나온 기술인데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손을 씻으면은 그 손 씻는 거를 스마트워치가 감지를 한 다음에 내가 손을 충분히 씻었는지 20초 동안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로 위생 관련된 이제 의식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도 저희 생활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의 이제 다른 방법들이랑 차별이 되는 점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든 와치든 매번 차고 다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인 장비 필요 없이 그냥 저희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되는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머신러닝의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새로운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들이 학계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복잡하고 서로 얽힌 관계들, 그리고 그것에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아주 특화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는 상상이 잘 안 되던 새로운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 제시된 모바일 센싱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헬스장에서 뭐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할 때 제가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횟수를 몇 번을 했는지 혹은 이제 제가 자세가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록과 제 스마트폰의 센서들로 이제 저의 상황을 인식을 하고 제가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울증 전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 전조 증상이 보이니 뭐 정신과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의 정신 건강까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나왔고요. 이제 여기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그냥 평상시처럼 사용만 해도 제가 뭐 말하는 톤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파킨슨 병의 증상이 있는지, 전조 증상이 있는지를 디텍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마트워치를 착용을 하고 수화를 하면은 그 수화가 텍스트로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수화를 하는 사람과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센싱 관련해서 되게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단에서 제시된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이랑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랑 갭이 좀 있는데요. 되게 전도 유망한 모바일 센싱 앱들이 많이 제시됐는데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핸드워시 디텍션처럼 이제 되게 간단한 거나 제가 걷거나 달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것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널리 사용이 못 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수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그 유저들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고 이제 그 유저들마다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종류가 또 많이 다릅니다. 어떤 유저는 애플을 사용을 하고 어떤 유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쓰는 환경도 달라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 기기를 밖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머신러닝은 트레이닝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성능이 되게 저하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 되게 큰 도전 과제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두 가지 논문을 이제 저희 연구실 성과 두 가지 논문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러한 이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한 논문들이고요.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노커라는 논문이고, 두 번째 논문은 메타센스라는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노커라는 연구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 연구 자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제 세미나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요. 근데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저의 차이나 디바이스의 차이나 혹은 이제 환경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는 이제 경험이 되어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노커라는 연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에 유비컴프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된 연구고요. 스마트폰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한시도 떼놓지 못하고 이제 저희 옆에 계속 붙어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을 저희가 사람과 물체 간에 이제 상호작용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과 물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뭐 신고 나갈 운동화를 구매를 한다고 할 때 스마트폰을 켜서 아마존 같은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쇼핑몰에 들어가서 이제 주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커피 머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커피 머신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모른다면은 그럼 매뉴얼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이러한 실제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스마트 기기들,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전구 같은 거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하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구의 불빛을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고, 뭐 불빛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은 저희가 일상생활에 물체를 컨트롤하고 주문하고 정보를 알아내는데 매개체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되게 간편해졌는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컨트롤하는 과정 자체가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불편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수를 주문해서 먹는데요. 생수가 다 떨어졌다. 그 생수가 다 떨어졌다는 걸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생수를 하나 더 주문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생수 이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수백 개의 앱 중에서 적절한 앱을 찾아야겠죠. 이제 아마존 앱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뚱뚱한 엄지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과창에서 적절한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이템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저희는 주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2배속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물을 구매하는 루틴이 계속 반복되고 한 달마다 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이제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찮은 일들을 만약에 스마트폰이 이 물체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물체에 맞는 행동을 유저가 미리 정의한 행동을 대신 수행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 그게 훨씬 더 유저와 사물 간의 인터랙션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출발을 한 연구고요. 그래서 노커라는 시스템을 제시를 했는데, 이 노커라는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두드려요, 물체를 두드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인식하고 그 신호로 물체가 어떤 것인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이 물체에 맞는 미리 정의된 루틴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스마트폰이. 그래서 유저가 폰을 열고 앱을 찾고 타이핑을 하고 리스트에서 선택하고 주문 페이지까지 들어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커의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폰으로 물체를 두드릴 때 그 두드림이라는 행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리인데요. 저희가 수박을 살 때도 이렇게 두드려보고 속이 꽉 찼는지 잘 익었는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스마트폰도 물체를 두드릴 때 발생하는 소리가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이제 들리는 걸로는 소리가 있고요. 이 소리만 쓰면은 사실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안 됩니다. 소리만 쓰면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사용한 피처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진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각속도 그리고 이제 가속도 두 가지 센서들을 추가로 사용해서 소리의 노이즈에 로버스트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커를 이용하면 물 주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을 두드리면 자동으로 구매 페이지로 연결을 해줘서 앱을 찾을 필요도 없고 타이핑을 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저희 물체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고요. 노커로 냄비를 두드리면 파스타 타이머를 맞춰주고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어디다 댔는지 까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드리면은 자전거 위치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병을 이제 추가적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티슈도 이제 다 떨어졌으면 이제 주문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시는 어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동영상이 띄워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두드리면 노래를 꺼주고 불빛을 만들어주고 이제 공부할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또 이제 잘 시간이 됐을 때 침대 머리맡을 두드리면 불을 꺼주고 알람을 세팅을 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으로 머리맡을 두드리면 알람을 알아서 꺼주고 불빛을 켜주고 아침에 이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브리핑을 해주는 이런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IoT 디바이스들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일반 사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노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커 기술이 기존의 연구들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존의 방법들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널리 쓰이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방법으로는 QR코드를 이용하거나 RFID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QR코드나 RFID 태그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이러한 태그를 직접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태그를 부착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디자인적인 어떤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단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로 원하는 물체를 찍으면은 그 물체와의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는, 그 물체를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제 비전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어떤 한계점들은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되고, 이제 각도가 달라지거나, 혹은 이제 방향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사물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노커가 작동하는지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건데, 노커라는 거는 일단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들고 이제 다니다가 필요할 때 그냥 물체를 두드리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서비스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물체를 두드렸을 때 그 두드림이라는 거를 스마트폰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두드림으로부터 발생한 신호를 감지를 하고 그 감지된 신호를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류기에 넣어서 이제 어떤 물체인지 알아맞추게 되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실행해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노커는 전반 이 노크 디텍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파트를 합쳐도 이제 200ms 정도인데 0.2초 정도 만에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크 디텍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요. 여기 이제 점선 부분이 실제로 유저가 노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노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센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액셀러로미터의 그 가속도가 확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오디오 레이턴시라는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버퍼링 이후에 이제 오디오 쪽에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그널을 보고 시스템은 이게 노크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신호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크에 관련된 리스폰스만 이게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추출된 시그널 가지고 이게 정말 노크인지를 체크하는 노크 밸리데이션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시스템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가속도계의 진동이나 이제 소리의 피크 이런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은 이게 노크로 잘못 판별될 수가 있고 이제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을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노크를 했는지 아니면 노이즈인지를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게 노크 밸리데이션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 디텍트된 노크를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false positive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실제로 노크를 했을 때랑 공중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었을 때 움직임이 있었을 때의 차이점을 봤는데, 이걸 이제 주파수 대역에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노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짧은 순간에 진동이 스마트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그냥 공중에서 흔들거나 움직일 때 발생하는 그런 가속도계의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주파 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고 노크가 진짜 노크인지를 구별하는 노크 밸리데이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노크 시그널로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러한 피처들을 만들어내고, 그 피처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머신러닝 분류기에 넣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20명의 유저들을 모으고 23개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오브젝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자전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뭐 태블릿도 있고 뭐 독서대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23개의 일상생활 오브젝트를 선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수 대비 애큐러시가 얼마나 올렸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각 오브젝트 23개 오브젝트당 한 개의 노크 데이터, 그러니까 한 번씩만 두드려서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을 때 정확도가 54% 정도인데, 20번 정도 이렇게 두드려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정확도가 90%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의 주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학습 자체는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했습니다. 주위에 노이즈 없이. 근데 이제 실제로 유저가 사용하는 환경은 뭐 이 오브젝트가 올라가 있는 이 책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부엌, 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습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하고, 실제 테스트는 50여 가지의 되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봤고요. 이 경우 이제 두 가지로 정확도를 구해봤는데, 첫 번째는 소리 관련된 피처만 사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소리가 이제 가장 강력한 피처인데, 저희가 이제 물체를 두드려 보면은 서로 다른 물체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가 강력한 피처로 작용을 하고, 조용한 곳에서는 정확도가 95%, 시끄러운 곳에서는 77%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소리에 덧붙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속도랑 각속도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용한 곳에서는 정확도가 1.7% 정도 향상이 있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6% 정도의 높은 향상이 있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소리라는 피처를 사용하는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노이지한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노이지한 환경을 소리의 인디펜던트한 피처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뭐 엑셀로미터랑 자이로스코프 같은 소리의 인디펜던트한 로버스트한 피처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커 연구를 정리하자면, 노커는 어떤 사물과 인간의 인터랙션을 좀 더 쉽게 하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기술이고요. 노커는 다른 뭐 추가적인 태그를 붙일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센서만을 이용하고 오브젝트에 뭐 추가적인 부착을 할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에도 추가적인 부착을 할 수 없이 쉽게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이지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저희는 이제 모션 피처를 사용을 했는데, 이 모션 피처가 물성에도 영향을 받는 아주 좋은 피처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커인데, 저희가 이 홈페이지 주소에 이 그 프로젝트 주소에 데이터셋이랑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커 이후로 저희는 좀 더 노커를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노커를 발전시켜서 좀 더 널리 사람이 사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거를 하고 싶었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원래 이제 노커 논문에서는 유저가 직접 오브젝트를 두드려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 오브젝트가 하나가 바뀔 때마다 계속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무래도 번거롭다 보니까, 그러한 오버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모은 걸 저희 뭐 어머님께 드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모델을 직접 트레이닝할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용성이 증가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트레이닝을 하는 스마트폰을 이제 A라고 하면은 테스팅하는 스마트폰을 달리 해봤습니다. A부터 D까지. 근데 같은 스마트폰으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면은 정확도가 98% 굉장히 잘 나오는데, 테스팅하는 스마트폰이 달라지면은 애큐러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예측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또 착안을 한 게 뭐냐면, 이게 디바이스가 달라지면 센서 스펙이 달라지고 그 센서들의 위치도 달라지고 디바이스의 성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스마트폰에서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게 유저에도 영향을 주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게 모바일 센싱에서 되게 퍼포먼스 저하를 가져오는 주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메타센스라는 두 번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메타센스는 Few Shot Adaptation to Untrained Conditions in Deep Mobile Sensing이라고 하는데,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적은 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논문은 2019년에 센시스라는 학회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센싱에서 되게 주요한 성능적인 과제는 이미 학습된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정확도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은 젊은 사람들로 해놓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모바일 센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드리면 정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상황, 컨디션을 인디비주얼 컨디션이라고 불렀는데, 인디비주얼 컨디션은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센싱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다르냐면, 각자 유저들은 서로 다른 행동을 합니다. 저희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저희들의 이제 신체적인 구조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그러한 신체적인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같은 걷기를 해도 시그널을 다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기들 자체가 다른 센서들을 사용을 하고 다른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다른 센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센서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에러 레인지도 다르고, 그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도 다르고,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만 스마트워치는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위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통틀어서 인디비주얼 컨디션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인디비주얼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 컨디션이 어떻게 센서의 인풋 값을 다르게 만드느냐면, 이제 그 둘 다 워킹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컨디션에서 액셀러로미터, 그러니까 가속도계의 리스폰스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그널이 간격이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 뭐 다른 디바이스를 쓰는 분은 이렇게 간격이 뜨문뜨문 나타나서 이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밑에 데이터로 추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이미지나 뭐 스피치처럼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그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잘 될 텐데, 문제점은 모바일 센싱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사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70억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쓰는 디바이스도 달라지기 때문에 디바이스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들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컴비네이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머신러닝이 이러한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미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이미 있는 이제 학계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살펴보면은 각각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널리 쓰이는 방법은 센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액셀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X, Y, Z축,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센싱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센서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 센서 값이 달라지는 것을 그 센서 방향에 무관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그 스칼라 값만 구해서 매그니튜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센서의 방향,
딱 그 방향이라는 하나만 풀 수 있고 나머지 뭐 유저의 행동이라든가 센서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센서 타입마다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고 타겟하는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일반적인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근에 머신러닝의 발달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트랜스퍼 러닝을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언레이블드 데이터라는 건 유저가 레이블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모이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일단 문제점 하나가 이런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대개 수백에서 수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저가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앱을 설치를 하고 10일 동안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제 앱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유저가 그만큼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이렇게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는 퍼포먼스 저하를 많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 오히려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리포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일단 유저 입장에서 굉장히 적은 에포트를 들이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적은 수의 데이터만을 제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적은 수의 데이터만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모두 이러한 인디비주얼 컨디션이라는 문제를 제너럴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이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메타센스라는 연구고요. 메타센스의 장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뭐 모델, 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바에 관계없이 또 이제 어떤 인디비주얼 컨디션에 맞닥뜨리느냐에 관계없이 작동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저 입장에서 적은 데이터만 주면 돼서 이제 유저가 데이터를 오랫동안 모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 대비 제일 높은 이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센싱 같이 컴퓨테이션 파워가 제한되어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얼마나 빨리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굉장히 기존 연구들 대비 빠른 어댑테이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타센스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요약을 하면은 메타러닝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메타센스인데 메타러닝을 이용한 퓨샷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퓨샷 어댑테이션은 적은 수의 데이터로 적응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샷이 의미하는 바는 원샷은 각 클래스당 하나의 샘플을 의미하는데 이제 퓨샷이라고 하면 적은 수의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러닝이라는 기술이 저희가 제시하는 시스템의 메인 이제 알고리즘인데 메타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learning to learn인데 학습하기 위한 학습이라는 건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되게 이제 축복받은 능력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걸 학습을 되게 빨리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테니스를 잘 치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은 테니스를 치면서 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무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런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테니스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은 배드민턴을 잘할 확률도 높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처럼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 대비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또 테이블 테니스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보다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능력 중에 새로운 컨셉을 빨리 배우는 기존의 지식을 응용해서 새로운 컨셉을 빨리 배우는 이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기술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베이스 모델, 테니스 플레이어 같은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베이스 모델이 되게 다양한 컨디션에서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다양한 컨디션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으면은 새로운 유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도 그것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도 그것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저희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인데 되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컨디션을 바꾸는 것을 리허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모델한테 이 상황 저 상황을 주면서 여기에도 적응해봐 저기에도 적응해봐 이런 식으로 이 베이스 모델이 적응을 잘하도록 만들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learning to adapt to new condition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스템의 오버뷰인데요.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과 어댑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이
개발자 입장이고, 개발자 입장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하고 유저들이 사용하기 전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한 거는 디벨로퍼 입장,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물론 70억 명 인구에 대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모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스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컨디션들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만의 이제 태스크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생성해낼 수 있는 이 제한되어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태스크 제너레이션으로 만들어진 태스크로 이 베이스 모델에 학습을 시키면서 이 상황에도 적용시키고 저 상황에도 적용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이제 모델이 준비가 되면은 유저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고 처음에 한두 개 정도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자동적으로 그 유저한테 적응을 해서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높은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 제너레이션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메타러닝, 머신러닝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타러닝이랑 어떤 게 다르고 저희 메타센스는 무엇이 이제 차별점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메타러닝에서 제너럴하게는 하나의 트레이닝 에피소드인데 메타러닝 오브젝티브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트레이닝 에피소드인데 이제 트레디셔널한 메타러닝 연구들에서 태스크가 어떤 거냐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태스크 1에서는 고양이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요. 테스트로는 이게 고양인지 새인지 맞춰봐라. 이게 이제 태스크 1이고요. 태스크 2에서는 클래스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런 새가 아니라 고양이가 아니라 이런 꽃들을 주고 이런 자전거를 주고 이게 꽃인지 자전거인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태스크마다 클래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메타러닝의 방법, 메타러닝에서 하고 싶었던 거였다면 저희가 얘네들이 어떻게 이러한 태스크를 만들었냐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많고 풍부하고 몇백만 개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각각의 태스크를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센싱에서는 어떤 태스크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냐면 일단 인디비주얼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모델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컨디션을 경험을 해야 실제로도 학습을 잘하고 적응을 잘할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넷 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개발자는 이제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제한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존재하는 메타러닝 알고리즘들이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을 시킨다라는 건 새로운 클래스를 배우는 게 이제 모의 목적이었으면 저희는 클래스는 똑같지만 새로운 컨디션에 적응을 하고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지는 상황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챌린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메타센스에서 태스크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메타러닝 방법들은 새로운 클래스를 배우고 많은 데이터로부터 랜덤하게 샘플링을 했지만 메타센스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다양해야 되고 그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제한된 데이터로부터 나와야 되고 타겟 데이터랑 타겟 태스크들끼리 같은 레이블셋을 가지고 있고 다른 디스트리뷰션만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3가지 태스크 제너레이션 전략을 취했는데 첫 번째 태스크 제너레이션 전략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소스 데이터, 개발자가 모은 데이터가 이제 5 유저로부터 모았다라고 한다면 펄 컨디션 태스크 제너레이션이라는 방법은 모델에게 이미 있는 컨디션들을 그대로 주는 한 유저마다 한 태스크에 매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 입장에서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컨디션 태스크라고 한 게 어떤 거냐면 펄 컨디션 태스크 첫 번째 태스크 제너레이션만 하면은 이미 학습된 데이터들에만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개라는 제한되어 있는 컨디션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데이터들을 믹싱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컨디션을 추가적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오버피팅도 줄이고 최대한 다양한 학습
학습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호모지니어스 태스크 제너레이션인데, 저희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 때 레이블셋을 고정을 해서 모델이 이 같은 이 공통적인 널리지를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학습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태스크로 트레이닝을 했냐면, 태스크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태스크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 베이스 모델이 학습을 할 때 각각의 컨디션에 적응을 합니다. 이 각각의 컨디션에 적응을 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로 추가적인 학습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적응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제한을 건 상황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적은 수의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임의로 이제 빨리 적응하도록 업데이트를 조금만 시키고, 또 이제 데이터를 일부러 조금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모델이 각각 그 태스크에 적응한 모델을 이렇게 이제 세이다 프라임의 T1부터 T10까지라고 한다면, 이 적응된 모델로부터 저희가 오브젝티브 펑션 로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로스의 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베이스 모델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학습이 되냐면, 베이스 모델이 어떤 이펙티브한 파라미터 세이다를 배우게 됐는데, 이 세타는 서로 다른 컨디션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은 데이터 수로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이 끝나면은 이제 앱을 릴리즈를 하고 유저가 인스톨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베이스 모델이 유저가 이제 사용하기 전에 적은 데이터를 주면은 그걸로 이제 빨리 어댑테이션을 해서 어댑트된 모델을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평가를 총 3가지 방법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메타센스가 이미 이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들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을 이뤘는지.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메타센스의 3가지 태스크 제너레이션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세 번째로는 메타센스가 타겟에 얼마나 빨리 어댑트를 하는지. 이 3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은 저희가 이제 총 10명의 유저를 모아서 10명의 유저들이 각각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인 경우도 있고 스마트워치인 경우도 있고, 각각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마다 센서의 정보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가지 컨디션을 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총 2가지 센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는데, 되게 대표적인 거 2가지를 골랐습니다.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은 뭐 걷는지 뛰는지 먹는지 뭐 자는지 약간 이런 이제 9가지 일상생활 액티비티를 다루는 것이고요.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14가지 키워드, 뭐 음성인식처럼 뭐 14가지 키워드를 인식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대상이 총 6가지인데요. 소스는 트레이닝을 소스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로만 한 경우고, 바로 이제 타겟 유저의 도움 없이 그냥 테스트를 해본 거고, 타겟은 개발자의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타겟 유저의 데이터만으로 모델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소스 플러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 개발자 데이터랑 유저 데이터, 타겟 데이터 2개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이 TRC는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 중에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PN이랑 매물, 이거 2개는 메타러닝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들이고, 이것들이 이제 메타센스가 얼마나 기존의 메타러닝 알고리즘 대비 성능 향상을 이뤘는지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가지, 이제 위에 보시면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스피치 레코그니션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액티비티 레코그니션 에서 이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원샷부터 10샷까지 나와 있는데, 이 샷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각 클래스마다 하나의 샘플이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원샷에서 10샷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애큐러시가 증가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 데이터가 디펜던트 하니까 유저의 컨디션에 적응을 할수록 유저가 주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스보다 타겟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유저마다 컨디션이 다르니까 기존에 이제 개발자 데이터로만 사용을 했을 때는 정확도가 굉장히 낮은데, 타겟 유저의 데이터만을 쓰는 게 개발자의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것보다 정확도가 더 올라가더라. 이것이 이제 인디비주얼 컨디션이라는 문제가 모바일 센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소스 플러스 타겟 2가지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에서는 정확도가 오히려 낮게 나오고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높게 나왔는데,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은
사람마다 좀 더 데이터의 그 레인지가 되게 다양하고 좀 더 유니크해서 저희가 소스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TRC는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인데,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이 저희 메타 러닝 알고리즘 빨간색보다는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가지고 있는 어썸션 자체가 이미 학습된 데이터 파라미터들이 다른 새로운 태스크에 트랜스퍼러블 하다라는 이제 이러한 어썸션이 있는데, 그 어썸션이 제대로 모바일 센싱의 헤테로지니어스한 컨디션에 대해서는 잘 적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러닝 두 가지 PN이랑 매물, 그 두 가지 메타러닝 알고리즘 대비 메타센스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의 유니크한 태스크 제너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 때문이고, 이 태스크 제너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랜덤은 기존의 이제 메타러닝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랜덤 샘플링을 해서 태스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각각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저희의 방법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건데, 펄 컨디션 태스크, 멀티 컨디션 태스크,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태스크 제너레이션, 그리고 세 가지를 다 쓴 게 이제 메타센스고요. 이 각각이 추가될수록 메타센스가 정확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센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태스크 제너레이션이 성능 향상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센스가 타겟 유저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하냐인데, 보시면 X축이 시간축이고 Y축이 정확도인데, 메타센스는 학습 자체를 적은 데이터를 주고 빨리 학습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정확도 향상이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센스 연구의 이제 결론은,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모바일 센싱에 학습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알고리즘으로 메타러닝을 처음으로 제시를 한 솔루션이고요. 이게 기존에는 비전에서는 새로운 학습을 하는데 사용은 됐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컨디션에 새로운 인디비주얼 컨디션에 적응하는 방법으로는 메타러닝을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세 가지 태스크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기존의 메타러닝 알고리즘 대비 정확도 향상을 의미 있게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의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알고리즘들 대비 18% 정도 정확도 향상을 이뤄냈고, 기존의 메타러닝 알고리즘들 대비 평균적으로 15% 정확도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바일 센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추가적인 장비 없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저희의 건강을 관리하고, 저희의 이제 그 추가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해주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활용을 하는데, 모바일 센싱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런 모바일 센싱이 현실 세계에서 좀 더 널리 쓰이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되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 유저가 달라지고 디바이스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는 것이 모바일 센싱 어플리케이션들을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이후로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결국에는 유저가 들이는 노력이 적어도 정확도를 굉장히 높게 이룰 수 있다면은, 그것이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될 텐데, 이제 굉장히 적은 데이터만 줘도 90% 이상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센싱이 좀 더 다양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디렉션으로는, 사람마다 이제 행동이 계속 바뀌게 되고 습관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뭐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뭐 신체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그러한 인풋을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델이 적응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 애큐러시를 실험을 할 때는 직접 스마트폰에 넣어서 실제로 유저가 그 정확도가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기록을 하기가 힘들어서, 데이터 수집이랑 그리고 학습 환경은 모바일이랑 맞춰놨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은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했는데, 실험이나 애큐러시를 내는 데는 컨트롤된 환경이 필요해서
따로 이제 서버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달라지느냐도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라는 같은 사람이 디바이스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사람도 달라지고 디바이스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학습된 환경 대비 얼마나 많이 달라지느냐도 있는데 그것은 일단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인 게 얼마나 달라지냐, 얼마나 다르냐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든 문제라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이제 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데요.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모델 이제 그 사람만 달라지거나 혹은 디바이스만 달라지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컨디션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성능 성능이 똑같이 이제 잘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만 바뀌는 경우에는 다른 알고리즘들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타겟 타겟하는 컨디션 자체가 소스랑 비슷해지니까 이제 소스에서 트레이닝 된 그러한 지식들이 타겟에서 잘 적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이제 정확도가 더 높게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도 잘 성능 향상이 되긴 했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을 참조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콜라캔이나 사이다캔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그 물리적인 차이가 이제 원자 레벨, 화학적인 레벨로 있으면은 그게 실제로 스마트폰에 센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디텍트를 못 하고요. 이제 다른 조금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것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컨텐트 레벨이 다른 경우는 디텍트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물이 꽉 차 있거나 중간만 차 있거나 조금만 차 있거나 아까 예시들이 이제 수박과 비슷한 경우로 그런 경우에는 센서의 리스폰스가 달라지고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의 센서로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컨텐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센서 값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아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뭐 연구를 이제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뭐 이러한 실험을 하는 방법들이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이제 다른 대학원생분들도 많이 듣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어, 메일로 이제 주시면 제가 아마 답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